저희 회사는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한 5,000여 개 정도 되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아기상어의 영어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그 뮤직비디오입니다. 그 유명한 아기상어 만드신 분이시고. 네, 저는 아기상어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아기상어의 굳이 얘기하자면 로드맨이죠. 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비디오 컨텐트 82억 회가 넘는 그 히트수를 기록한 저희의 베이비샥 댄스 아기상어의 성공 비결에서 제가 늘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튜브란 대단한 플랫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했던 가장 큰 고민, 손꼽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우리 컨텐츠를 올릴 건지 말 건지였어요. 저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의 여정에서 변화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플랫폼, 기술의 발달이 심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세팅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가장 최근에 그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쿠팡도 지금이야 빠른 배송과 직사인 모델로 혁신을 일으킨 기업이었지만 처음 만들 때는 소셜 커머스 회사였단 말이죠. 이렇게 쿠폰북이 집으로 오잖아요. 그거 이제 띄어서 가면 할인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할인되고, 근데 그거를 디지털이라는 웹이라는 것과 함께 간 게 그룹폰이었고, 근데 그룹폰이 한국화된 게 쿠팡이죠. 그 쿠팡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쿠폰 팡팡에서 온 거잖아요. 그 쿠팡이 이제는 이커머스 회사가 되고 배달에서도, 그리고 OTT인 쿠팡 플레이에서도 쿠폰 팡팡과 전혀 관계없는 마치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그런 회사처럼 됐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 업계 용어로는 피보팅이라고 하죠. 피보팅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큰 피보팅 한 번과 작은 피보팅 한 번, 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큰 피보팅은 저희가 러닝 플랫폼에서 에듀테인먼트 컨텐트 공급자로 바뀐 게 아마 가장 첫 번째 큰 피보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초에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러닝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서 회사 이름을 스마트 스터디로 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진행을 해보다 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또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주는 것 자체를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를테면 공부는 5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분, 1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내 핸드폰을 애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저희가 간과한 것들이 결합해 보니 저희는 정말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교육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의 1시간씩 하는 시리어스한 공부가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밑에 미취학 아동 아이들이 5분, 10분 즐겁게 즐기고 이를테면 숫자를 잘 세거나 혹은 색깔을 잘 구별하거나 혹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야지, 밥 먹으면 이를 닦아야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곰새마리 같은 그런 유명한 동요를 그 뮤직비디오화해서 그거를 저희 앱을 통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게 한국과 또 해외에서도 되게 높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공부가 아니라 공부와 놀이가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델을 좀 가고, 우리는 그러면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내고 우리가 만든 앱을 통해서 계속 유저를 확보하고 거기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앱 서비스를 하고 2011년부터는 매년 BEP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흑자인 상황이었는데 고민이 생겨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전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만든 앱을 통해서만 배포하는, 요즘 말로 하면 D2C인 거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인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거죠. 장점은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수료가 상당히 작잖아요. 이를테면 애플이나 구글의 뭐 30% 정도만 가지고 나가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즐기지 못하면 저희 영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의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거를 듣게 할까? 그게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만약에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렸다가 기존의 유저들이 야, 유튜브에 스마트 스터디나 핑크모의 컨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 유저들은 갑자기 뭐 이를테면 심지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지? 앱이란 거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장인데, 유튜브에서 광고 단가가 얼마나 나올지, 심지어 우리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캐시카우를 잘못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았죠. 왜냐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저 바다를 항해한 다음에 보물섬이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퍼펙트 스톰 같은 전혀 앞이 잘 안 보이던 그런 망망대해?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나니 좀 재미있는 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채널의 그 구독자가 급증하고 뷰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란 거는 그 선점 효과, 선도 진입 효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에 혹은 다른 취향에 노출되고 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갈 길은 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당장의 어떤 그 영리나 이익보다는 더 큰 결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바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바다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상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가 처음에 만든 그 곡이 베이비샥 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콘텐츠는 그냥 2D 애니메이션 콘텐츠였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 두 명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지금 전 세계 1위 유튜브 비디오가 됐거든요. 의도하지 않으신 것을? 그냥 정말 의도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회사에서 의도한 거는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보자. 다양한 포맷으로 실험을 해보자 였지, 그 당시엔 춤이 나오면 우리가 유튜브 1등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심지어 베이비샥 크리스마스 버전도 있고요, 베이비샥 할로윈 버전도 있고, EDM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국악 버전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잘 그 중에 얻어 걸린 게, 혹은 그 선물이, 저는 베이비샥 댄스가 유튜브 1위에 올라갔던 게 그런 다양함과 그런 시도에서, 많은 시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거기가 느꼈던 건, 저희가 좀 배웠던 건,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걸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컨텐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아니면은 뭐 마카레나, 뭐 YMC, 1세를 풍미했던 콘텐츠는 모두 다 춤과 결부돼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이런 걸 기획하지 않았는데 또 지나고 보니 이게 단순히 노래만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컨텐츠 비즈니스의 성공 요건을 좀 압축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거대한 바다 플랫폼이죠. 저희가 계속 저희만의 매체를 통해서 이 저희 컨텐츠를 세상과 접하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그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심지어 그 빅 플랫폼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컨텐츠 자체가 유니크해야 되는 것 같아요.
IP의 약간 유니크함?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걸 해야 돼 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떤 이유로 컨텐츠를 만든다에 대한 생각, 요즘 말로 한 메타인지, 그리고 정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참여 같아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눈과 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얹을 수 있는, 새로운 이렇게 바이럴을 만들 수 있고 또 누군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서 흘러가는 콘텐츠가 되지 않게 한다. 또 중요한 거는 플랫폼, IP,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잘 만든 파이가 그 향과 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듯이 우리의 콘텐츠도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가면 더 좋은 성과를,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콘텐츠 성공의 비결은 파이 굽기.